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9월 3일 월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모두 네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뭐 옛말에 이유 없는 무덤 없다 뭐 이런 말은 있지만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유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전남의 한 도로에서요. 차량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날 음주 단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요. 음주 단속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아나는데요. 경찰차 세대가 따라붙어서 이 차량의 뒤를 가로막아 보지만 그 경찰차마저도 들이받고 이 차량이 황급히 어디론가 달아납니다. 잠시 후에요. 가로등에 들이받고 나서야 이 차량이 멈추는데 이 차량에서 나온 한 남성이 뭔가 비틀비틀 뭔가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뭔가 비틀비틀했다.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가요? 뭡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따라 붙어서 바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이 남성의 상태는 만취 상태였다고 해요. 네. 이렇게 만취, 0.136%의 아주 심한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굉장히 황급하게 운전을 해서 가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상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 0.136%면 정말 만취도 정말 이 정도 만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인데 경찰이 단속을 했는데도 거기에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도주를 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서 겨우 멈췄는데 그 이후에도 앞뒤를 가로막은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고 하는데 손 변호사님, 네. 음주운전을 한 이 남성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모든 음주운전 사례에는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결혼을 했고 이제 세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술에 취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한 겁니다. 딸이 아프다, 다쳤다. 라고 전화한 것이고요. 또 그러한 연락을 받은 이 운전자가 다급한 마음에 이제 음주운전을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 단속에 적발이 되자 이제 도망을 갔고 그 네. 과정에서 결국 여러 가지 그런 피해들을 입혔습니다. 네.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나서 뭔가 이 술자리에서 술 마시고 있었겠죠. 여보, 딸이 다쳤어. 라는 황급한 전화에 술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향하던 길이었는데 오 교수님, 아무리 급해도 음주운전을 할 그런 상황이었을까? 물론 당시에 딸이 다쳤다. 뭐 자식에 대한 마음은 이해됩니다만 아찔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네. 물론 이제 딸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본인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제 그 술을 마시게 되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본인은 나름대로 자기 딸이 다쳤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주를 하면서 막아선 경찰차를 세 차례나 걸쳐서 이렇게 들이받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딸이 다쳤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그런데 경찰차라고 하는 것은 그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장애물로 본인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고가 상당히 협소화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는 그 모든 행동에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이런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네. 최명기 원장이 100번 양보해서 딸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경황이 없고 놀라고 다급한 마음은 100번 이해한다 치지만 그 와중이라면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의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물론 같이 술 마신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왜냐하면 딸이 다쳤다 그러지만 그 다쳤다는 거에는 상황과 다치는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그럴 많이 수 있어요. 되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분이 딸이 그냥 넘어져서 그냥 뭐 좌상이 발생한 정도인데 이랬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딸이 다쳤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분이 딸이 다쳤는데 그게 진짜 목숨이 위중하게 딸이 다쳤다 하더라도 네. 그때는 좀 이해는 가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 다 이해가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딸이 다쳤는데 아빠가 가서 솔직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아빠가 꼭 있어야만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미 딸이 다쳤고 엄마가 있고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뭐 당장 뭐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미 본인이 가나 안 가나 딸의 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본인이 이랬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딸이 다쳤다는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술에 취해서 이런 거예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딸이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오히려 냉정하게 평가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네. 어쨌든 손 변호사님, 물론 나중에 이 체포가 된 이후에 사정을 들어보니까 딸이 다치고 이랬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순찰차도 이 재물 손괴가 될 정도, 부서질 정도로 뭔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가로등도 들이받았고요. 네. 그러면 이 남성에게 어떤 죄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았고요. 네. 또 유죄 판결이 선고됐어요. 아하. 그런데 1심과 2심의 형량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네, 1심 재판부는요, 상당히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즉, 징역 1년형을 선고하면서 이제 네.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는데요. 아하. 그 당시 1심 재판부가 특히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고, 또 경찰이 정당하게 직무를 이제 수행하는데, 그러한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라고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했다는 점을 이제 참작을 했음에도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네.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좀 감경이 됐습니다. 즉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건데요.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하면서 사실 그 유죄인 경우에 형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피해자의 의견입니다. 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용서를 하고 이제 그 선처를 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점이 항소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감안됐고요. 네. 또한 본인의 그 모친 그리고 아내와 그 세 자녀까지 합해서 이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까지 두루 고려해서 벌금 1,500만 원 형으로 이제 감경했습니다. 네. 물론 오윤성 교수님, 이 가장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검거가 된 이 가장에게 무한한 선처를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만 1심의 판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서 실형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을 감안해서 그냥 벌금형으로 이 1,500만 원 선고했단 말이에요. 글쎄요, 이걸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너무 2심 재판부가 너무 이 선처를 베풀었다. 혹시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1심의 그 판결에 대해서 동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네. 또는 뭐 2심 판결에 대해서 뭐 좀 일리가 있다. 그렇게 이제 동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비록 엄정한 어떤 법 집행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결을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네. 법원도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뭐 결코 이게 가볍게 본다든지 그러한 어떤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굉장히 낮게 네. 준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남성이요, 한 12년 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은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그 전력은, 그 과거는 12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는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칫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음주운전은 남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건, 사고를 집중 파헤치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어떤 모임에 가서 특히 이 놀러 가서 야, 밥값 좀 해라 할 때는 그래 내가 그럼 설거지나 살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데 뭔가 사연이 있었을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20대 남성이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남성이 들어간 곳은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이 고깃집에 도둑이 든 거였어요. 그래서 남성이 먼저 돈을 훔치는데 그리고 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봅니다. 근데 그 안에 간이 잘 밴 돼지갈비가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기 바빠야 할 이 도둑이 그 고기를 진짜 야무지게 구워 먹고 불까지 이렇게 지글지글 소리까지 내가면서 배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설거지까지 하고 달아나는 여유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남성이 돈 때문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돼지갈비 때문에 들어온 건지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주방 냉장고에 들어있던 돼지갈비를 잘 구워 먹었답니다. 그런데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깔끔하게 마쳤대요. 그런데 또 다른 식당에 또 들어간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며칠 뒤에는요, 이탈리아 식당까지 찾아가서 이제 좀 음식을 찾았던 것 같은데 결국 요구르트밖에 이제 찾지 못하고 요구르트 2개를 먹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훔칠 게 없다고 판단해서 요거트 2개를 먹고 나왔다는데 글쎄 이제 뭐 이 훔친 돈은 얼마 안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신기한 게 특이한 게 고기를 잘 구워 먹고 그냥 나올 법도 한데 설거지까지 잘 하고 나왔다. 글쎄 오 교수님 이 남성에게는 대체 먹을 게 궁했을까요? 아니면 돈을 훔치려 마음에 궁했을까요? 사실 이제 설거지를 잘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이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그 식당 주인이 다음날 왔을 때 본인이 이 그 피해를 본 사실을 인지를 못하도록 아하.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수법이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또 그 식당에 또 들어가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는 또 범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음식도 이렇게 몰래 먹었고 샴푸까지 이제 훔쳤다라고 하는데 샴푸까지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씻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얼굴도 모른 채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할머니 손에 자라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또 큰아버지 집에 가서 학교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히 그 어떤 애정 결핍이라든가 먹는 것에 대해서 좀 본인이 충분히 먹지 못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커서 친척집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PC방,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이 끝난 상가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먹고 돈을 훔치고 이렇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먹고 쉬고 훔치고 낮에는 그 PC방으로 들어가서 또 훔친 돈으로 게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훔치는 것보다 먹는 것에 더 집착을 했다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아예 전반적인 것을 다 해결했다 다 이렇게 해결했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 훔치러 들어간 장소도 다양했습니다. 샴푸는요, 어디서 훔쳤는가 봤더니 미용실에 들어가서 샴푸를 훔쳐가지고 아마 또 머리를 잘 감았겠죠? 머리를 잘 감고 나왔을 거예요. 또 이 라면을 훔쳐서는 어느 가게 들어서 훔친 라면을 가지고 잘 끓여 먹고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뉴스파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던 도둑들과는 그 행동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사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지 뭐랄까요 이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좀 환경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홍수민 아나운서 근데 이 사람이 뭔가 한때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라는 꿈나무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교 시절까지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를 꿈꾸던 이제 선수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감독 밑에서 레슬링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지금 가정 형편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고등학교 이후로 레슬링을 그만두고 이렇게 절도를 벌이면서 뭔가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손 변호사님 지금 얘기를 보니까 지금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대요.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출소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반년도 안 지난 거죠. 그리고
징역 1년 2월에 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다음에 나온 건데요. 근데 그 출소한 후에 이제 그 아는 형 집에서 한 달 정도 그냥 얹혀서 살다가 나온 상태에서 미용실에 들어가 이제 산포를 훔쳐서 뭐 씻기도 하고 또 라면을 사서 식당에 몰래 들어가 끓여 먹기도 하는 등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벌였는데요. 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그 절도건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20대 초반입니다. 23살인데 벌써 전과가 10범이에요. 전과가 10범. 글쎄요, 뭐 이 사람을 검거한 경찰도 씁쓸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일단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실 거기 뭐 현금 가져가고 뭐 이런 거랄지 그 여러 군데 공방 같은 데도 있고 10개소 한 집을 4번 들어간 데도 있고 한 27번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쫓고 있는 팀이 저희 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3개 팀에서 그 PC방에서 발견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어요. 이 실집 상여로나 이렇게 범행 이제 발생했을 때 범행 얘는 단독 범행이에요. 이제 이번에 몇 년형을 받든지 받고 나서 완전히 손을 씻어라.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나와서는 절대 그런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조사에서 경찰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둑을 잡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 또 사정도 들어봤겠죠. 그랬더니 몇 년형을 받든지 이번에 검거돼서 재판 때 몇 년형을 받든지 받고 나서는 완전히 손을 씻어라. 이렇게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앞으로는요 나와서 절대 도둑질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런 약속이 지켜지려면 정말 이번에 반성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은 떨칠 수가 없어요. 최명규 원장님 23살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레슬링 꿈나무였어요. 금메달리스트 코치 밑에서 열심히 레슬링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신으로 열심히 살 생각 왜 못했을까요? 일단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충동적이어서요. 생각나면 그때그때 물건을 훔쳐서 해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뭔가 생각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사달라는 거랑 똑같고요. 그런 다음에 보통 도둑도 약간의 계획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훔친 다음에 그 현금으로 해결을 해요. 네. 그러나 이 사람은 현금이 손에 들어오는 대로 돈을 전부 써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절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들이 보통 지루한 일을 잘 못해요. 네. 그런데 본인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은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고등학교 때만 괜찮았냐 하게 네. 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레슬링 같은 게 합숙이에요. 합숙을 하면서 보통 숙식이 같이 해결이 되고요. 네. 누구의 엄격한 관리를 갖다 받는 동안은 괜찮았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 물론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어떤 훈육도 있었을 테고요. 네. 그 관리에서 벗어난 다음에 지금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분이 앞으로 나와서 절대 도둑질을 안 하겠다는 저는 지켜질 가능성도 있고 안 지켜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지켜질 가능성은 어디에서 보냐 하게 되면은 이러한 충동성은 20대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24살이 23살보단 덜하고 27살이 23살보단 덜해요. 네. 만약에 이번에 교화를 받으면서 저절로 충동성이 이 사람의 자연경과에 의해서 낮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고요. 네. 그러나 그 충동성이 그대로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은 고쳐지기가 어려워요. 네. 사실 이 23살, 20대 초반의 이 남성 절도범 사연을 들으면 살아온 사연을 들으면 좀 마음 한 구석이 좀 뭐랄까요? 이 씁쓸하고 뭔가 연민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린 시절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를 여의었대요. 그리고 아버지는 얼굴도 모른 채 자랐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환경이 그렇게 유복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큰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다녔대요. 그런데 커가면서 이제 더 크니까 마냥 친척 집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PC방 등을 전전하게 됐다는 건데 손 변호사님, 네. 아무리 법에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연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긴 하지만 어쨌든 전과 10범이었고 이번에 이제 전과 11범이 될 텐데 네. 어쨌든 단죄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네. 그에 상응하는 처벌, 뭐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게 이렇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경우에는 그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절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습절도라는 거는 그 범죄의 습격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 네. 차례에 걸쳐서. 게다가 또 그와 함께 누범 요건도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누범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형집행유의 3년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장기 2배까지 또 가중 가능하거든요. 네. 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형량보다도 과연 이게 그 치료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정신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범죄의 양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빈도라든지 이런 거를 반복성을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또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감정 등을 통해서 치료 감호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까지도 좀 가려내야 이제 다음에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보이고요. 네. 단순히 이제 그 교도소 내에 오랜 기간 잡아둔다고 해서 과연 다음에 이제 그 석방됐을 때 풀려났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병행되어야만 좀 여러 가지 그런 거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경찰과 한 약속 정말 그냥 한 약속이 아니길 바랍니다.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면 절대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 정말로 지키기를 뉴스파이터도 기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하기 바랍니다. 뉴스파이터에서도 가슴 아프게 전해드렸던 사건인데요. 젖먹이 아이를 살해하고 정말 분노가 치미는 행동까지 했던 엄마가 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네. 올해 1월 1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인천의 그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요. 네네. 생후 8개월 된 남자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사망한 원인이 바로 엄마 때문인데요. 네. 30대의 엄마가 이 아들이 그 으름을 고치지 않자 때린 거예요. 아유. 때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이제 사망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본인이 이런 일을 했으면 그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망 후에 무려 12일 동안이나 베란다에 이제 본인의 아들의 사체를 방치한 건데요. 네. 뭐 이제 이불에 감싼 뒤에 이제 가방에 담아서 방치했습니다. 네. 결국 적발이 됐고요. 네. 경찰이 이제 처음에는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을 했다가 네. 나중에는 이거는 단순한 뭐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살인의 고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살인죄와 사체유기로 변경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 또 네. 그렇게 기소가 됐는데요. 아하. 이번에 재판을 받은 결과 이 30대 엄마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생후 8개월이면요 젖먹입니다. 젖먹이.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이 사랑을 듬뿍 받아도 부족할 그런 젖먹이 아들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고 때려서 목숨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체 그 상황 때 그러면 그 집에 아이의 아빠란 사람은 없었던 겁니까? 홍순별 아나운서? 이 30대 여성이 세 번째로 결혼한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살면서 이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외도를 저지르는데 그 남성과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세 번째 남성과 이 여성이 이혼을 하기는 하지만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는 자신의 친부가 아닌 여성의 세 번째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아빠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라던 아이였습니다. 생후 8개월이었어요. 모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최명기 원장님? 이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아빠로 인해서 본인의 세 번째 결혼이 이제 깨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상황이 본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이 아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본인이 엄마로서 당연히 느껴야만 되는 어떤 모정의 부족함이 있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이 여성이 과거에는 우울증을 앓지 않았다 하더라도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상황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약을 일정 부분 복용한 거로 되어 있는데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분은 안 그럴 수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이 다이어트 약이 분노를 갖다 폭발시켜요. 네. 그리고 우울하게 되면은 본인이 기운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의 경우를 확인할 수 없으나 다이어트 약을 갖다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더 많이 먹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네. 기운을 내고자. 그러면은 그게 순간적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은 또 그게 굉장히 그냥 폭행은 무조건 안 되지만요. 네. 그냥 아이를 갖다 이런 요소가 조합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한 대 아이를 툭 건드리고 말았을 때 네. 굉장히 연속적인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 엄마라는 사람의 행동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게 오윤성 교수님, 폭행으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것도 모자라 그 이후의 행동, 정말 엽기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살해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침대 위에 그대로 방치를 했죠. 방치를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사체 유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의 행동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과연 그 이 아이가 이 아이에 대해서 학대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아이가 이제 죽게 된 것이냐, 네. 아니면은 그런 학대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아이가 사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충분히 얘기를 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그야말로 어떤 아동학대 치사냐 아니면은 살인죄냐라고 하는 어떤 이 두 가지의 갈래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경찰은 최초에는 이제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A 씨를 갖다 구속을 했는데 추가를 조사하고 난 이후에는 이 법률 검토를 한 끝에 이 죄명을 살인죄로 바꾸고 사체 유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폭행을 당해가지고 아이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별다른 구조치 없이 방치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충분히 그 사망할 가능성을 얘기를 했다. 즉 다시 말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검찰 역시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도 이 아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은 없었고 네. 이 폭행당한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을 갖다가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더더욱 분노케 하는 건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그랬을까요? 범행 후에 뭔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뭡니까 대체? 네, 이 여성이 어떤 내용을 검색했냐 이제 봤더니 그 아이를, 그 또래 아이를 다시 또 집에 들였다고 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아이를 살해한 일이 드러날까봐 네. 인터넷에서 사망한 아들과 비슷한 또래 아이를 입양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또래 아이를 입양 시도했다. 뭔가 주변의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저지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이 사람, 네. 이 여성 재판 과정에서 뉘우치기는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글쎄요. 보통 이런 경우에 그 본인의 죄를 좀 죄값을 덜기 위해서 심신미약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경우 역시 해당 그 여성 피고인이 심신미약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범행 당시에 다이어트 약 복용을 했고 네. 그로 인한 우울 장애를 앓고 있었다. 네. 따라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그러니 형을 감경해달라라는 주장을 한 건데요.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물론 그 진료를 받긴 했다. 그런데 그 진료 기록을 보면은 이 약을 수년 동안 먹었다. 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서 우울증을 호소한 적 한 번도 없고 우울증으로 뭐 진단받은 적도 없다라고 네. 한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게 그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 판단 능력이 좀 부족한 걸 말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책임이 좀 더 감경되기 때문에 형량도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이런 정황이 있었어요. 그 이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후에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한 게 바로 신생아 폭행, 뭐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었다. 네. 이거는 뭐 본인의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런 행위로 나아갔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 굉장히 이성적인 상태에서 네. 본인의 책임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노력 등을 한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하고 정말 끔찍한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되는 걸까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 모습을 보고요. 경찰, 의사, 보험사 직원 모두 눈을 의심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유소에서요. 차량이 연료통에 주유기를 꽂은 채 이렇게 출발합니다. 운전자가 내리기 시작하죠. 다행히 이렇게 내려서 차량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뭐 파손 상태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운전자가 멀쩡히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성이요. 확인해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서류상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서류에, 보험사 서류에요. 하반신 마비 상태로 기재가 돼 있었던 거죠. 아니, 손 변호사님. 네. 하반신 마비로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저렇게 멀쩡하게 걸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은 실제로는 하반신 마비 상태가 아니었던 건데요. 아하. 서류상으로만 하반신 마비인 것처럼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아하. 이게 2013년인데요. 2013년에 여자 후배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이제 그 시도를 했어요. 이제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후배가 연락을 이제 안 받자, 네. 받지 않자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는데 그 여자 후배 빌라 건물에 그 가스 배관을 타고 이제 방으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벽면에.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타고 들어간 집이 이제 후배 집이 아닌 그 옆집이었고요. 하하. 또 집주인에게 발각됐거든요. 네. 발각된 후에 이제 피하기 위해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네. 뛰어내리는데 또 이제 잘못 뛰어내려가지고 요추 중에 일부 그리고 또 골반, 우측 발꿈치 이제 뼈가 부러지는 그런 이제 중상을 입긴 했고요. 그때 다치긴 다쳤군요. 네네, 실제로 다쳤습니다. 다쳐서 네네. 병원에서 이제 치료도 받고 했는데, 네. 또 당시 주거침입죄로 당연히 처벌을 받았고. 처벌도 받았고, 아하.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그 피해, 본인이 입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부상을 활용을 해서, 네. 악용을 해서 이런 일을 꾸민 거죠. 하하. 당시 그러면 실제로 그때 여자 후배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엉뚱하게 들어갔고 발각되어 뛰어내렸다가 부상을 실제로 당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홍수민 아나운서 그 이후에는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 화면 보니까 멀쩡히 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이제 부상을 당해서 처음에 좀 크게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아하. 회복이 어느 정도 된 거였는데 네. 이 사실을 보험사에 얘기하지 않고 보험금을 아하. 타냈던 거죠. 멀쩡하게 치료를 받아서 걷게 된 걸 보험사에 입을 싹 닫고 말하지 않았다 이건데, 대체 어떻게 4년 동안 감쪽같이 주변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신이 이제 마비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또 여러 사고 이력 등이 이제 확인이 돼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저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겁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아마 그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와이프도 같은 의사이다, 또 내가 또 펀드 매니저이다,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과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도 의사 가족이 설마 속일랴 이렇게 아마 믿음을 갖게끔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본인 그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했고 또 조사 끝나고 아마 변제를 다 한 거로 확인이 됩니다. 오 교수님, 이 얘기에서도 기가 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내 아내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혹시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금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후광 효과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집사람이 외과 의사이고 그리고 자기가 펀드 매니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돈 때문에 그런 일을 꾸며서 할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고요. 네. 또 여기 저희 그 최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동종업계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또 이게 상호간에 신뢰를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위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진단을 해준 의사가
아, 이분의 그 부인이 외과 의사라고 하니까 네. 설마 그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이 진단서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추락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아가지고 다 이제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두 다리가 마비됐다라고 하는 이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 진단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2014년 5월에서 7월까지 억대의 상해 후유 장애 보험금을 청구를 해가지고 4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네. 어떤 나쁜 의미로 본인이 네. 이제 사치를 한 그런 사항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사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네. 잘 조성이 됐다라고 하하. 보는 것이죠. 네. 전 또 의심이 좀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뭘까요?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이게 정말 그 의사가 속은 게 맞나?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이 정도로 과연 속을 수 있는가? 네. 좀 의심이 되고요. 간혹 가다가 뭐 함께 공모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허위 진단서 작성자가 따로 있을 정도거든요. 네. 형법상에. 네. 이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하. 담당 의사가 속은 게 맞는지 네. 아니면 범행에 적어도 소극적이나마 가담을 한 것인지 네.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홍수민 아나운서 앞서 그 영상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넣은 채 출발하려던 영상은 그럼 어떻게 경찰이 확보하게 된 겁니까? 계속 이 남성이 비슷한 뭐 사고도 내고 음주 단속도 걸리고 하니까 보험사 측에서 계속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수상한 점을 발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직접 이 CCTV를 확인해 보고 지금 보시는 영상 또한 이 그 범인에게 보여주면서 추궁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 사람이 앞서 4년 동안 서류상 하반신 마비 환자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 사고 주유기를 꽂은 채 차량이 출발했으니까 파손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주유기가 파손되고 자기 차량도 파손된 걸 보험 처리한 거예요. 저렇게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인데 자동차를 몰다가 주유소에서 주유기를 꽂다가 출발한 채 사고 났어? 이상한데?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 경찰이 저 화면을 확보한 뒤에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보험 사기임을 실토하게 된 건데 최명기 원장님 이 얘기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이 남성은? 일단 그 범죄자들은 예를 들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4년밖에 안 된 일이잖아요. 네. 3년 혹은 4년. 그러나 본인들 입장에서는 3년이나 4년이나 이제 지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연결선상에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다 하지 못하는 게 있고요. 아. 그리고 이 사람의 행적 자체가 굉장히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직업을 보다가 보면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작업 기억이 좋은 면은 있지만 처음에 사고가 난 것부터 술을 마시고 여자 후배 집에 들어가려다가 옆집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거며 그런 다음에 주유기에 이거를 갖다 꽂아놓고 네. 출발을 갖다 하는 거며 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면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뭔가 충분히 위험을 갖다 이제 고려한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행인 거는 그래도 현금이 4억이 있어서 이 보험금 전액을 갖다 변제할 수 있었으니까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아하. 어쨌든 저렇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보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뭐 가을 되면 운동회도 하겠죠. 근데 운동회 중에 혹시 종목 중에 차 밀기도 있을까요? 홍수민 아나운서. 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날도 어김없이 우리 일상생활에 꼭꼭 숨어 있었던 이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도로 한복판을 가로막은 45인승 버스를요, 지금 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보이고요. 화면 왼쪽에는 경찰도 보입니다. 이렇게 미니카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지금 한 사람이 방향을 잡고 있고 뒤에서는 지금 시민들 한 8명 정도가 힘껏 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서로 몸을 바짝 붙여서 힘을 모으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 이날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 버스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 버스가 45인승 버스인데 지금 길을 가다가
도로에서 멈춘 겁니다. 고장이 나서 멈췄던 거예요. 그래서 3개 차선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본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도움을 줬었던 거죠. 45인승이면 오 교수님, 무게도 시외버스면은 무게도 어마어마할 텐데 저걸 옮긴다는 게 쉽지만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게 이제 45인승 10톤 버스인데요. 10톤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우리나라 이제 옛말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네. 하는데, 예, 사실은 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 미는 사람들이 뭐 같은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나 직장 사람들이 아니고 네. 지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저 차량 자체가 유턴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3차선을 막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때 이제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을 했던 그 경찰관도 사실은 경찰관이 저 차량에 대해서 명령을 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민들이 지나가던 이 시민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네.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저 차량을 완전히 옆으로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네. 자칫하면은 저기에서 아주 그 심각한 도로 체증이라든가 네.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신속하게 이 시민들의 협조 그러니까요. 정신으로 그것을 타개한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례입니다. 네. 당시에 정말 얼마나 긴박했는지 상황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명이서 밀어봤습니다. 그냥 버스 기사 타라 하고 우리 4명이서 미니까 거꾸로 밀리는 거예요. 좌회전해가 돌려야 될 순간인데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차가 멈춰 서버렸어요. 고장으로. 그럼 양쪽에 차가 꽉 밀리니까 어떨 방법이 없어가지고 있으니까 경찰차가 와가지고 같이 밀어보자 내가 밀었는데 힘이 못 들어요. 9명이 밀어가지고 가까스로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잘 해결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시민들한테 제가 인사하고 이랬습니다. 고마워가지고, 예. 참, 처음 보는 분들, 서로 생면부지의 시민분들이 선뜻 나서서 한꺼번에 차를 밀어서 교통체증 그리고 제2의 사고도 날 뻔한 상황을 모면케 했다는 게 너무 멋지고요. 뉴스파이터에서 공교롭게 이런 훈훈한 얘기할 때 대부분 많은 경우가요. 부산 지역 주민분들이 이런 훌륭한 얘기 또 훈훈한 얘기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빠른 판단을 해주신 경찰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